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Y단원의 생태계 파트하고요, Z단원의 진화 파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 시험에 꽤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서도 꽤 잘 나오는 파트인데,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을 좀 알고 있으면 접근하기 쉬운데, 용어를 모르면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파트니까, 우리가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볼게요. 근데 이 파트는요, 이게 강의만 들어서는 뭐 이게 뭐 나올 만한 건가, 뭐 안 나올 만한 건가, 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먼저 이론을 좀 보시고, 그다음 그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파트하고는 달리 제가 이쪽 파트는 강의를 할 때 먼저 강의도 하지만 그 강의와 함께 문제풀이를 같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다 들어보시고 잠깐 이제 끊을 거예요. 잠깐 끊었다가 바로 문제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생태학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로 보면은 407페이지 얘기거든요.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태학이다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출제가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생태학을 이제 우리 크게 생태계에 대한 얘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죠. 환경에 대한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생물공개, 수생생물공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 그럼 환경에 대한 얘기로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개체군 생태학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군에 대한 특성을 보는 겁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한 종, 그들의 특징을 보는 건데, 그들의 뭐 연령이라든지 연령표 또는 밀도라든지 또는 분포 또는 생장 곡선이라든지 또는 생존 곡선이라든지, 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개체군 생태학입니다. 자, 이제 그냥 군집 생태학인데, 자,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모든 종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군집이라고 하는 애들끼리 군집 내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게 바로 군집 생태학입니다. 그럼 군집 내에서 그 각각의 종이 차지하고 있는 생태적 지위, 자,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각각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군집 내에서의 그 특징들, 서로 상호작용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냐, 군집의 어떤 구성의 차이, 특히 종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 생산자, 소비자, 그다음 1차, 2차, 3차 소비자죠. 분해자의 관계. 그 다음 물질이 순환한다고 했을 때 물질별로의 특징, 즉 탄소의 순환, 특히 우리 시험 이제 질소의 순환, 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염이죠. 대기 오염도 있을 수 있고요. 토양의 오염도 있을 거고요. 하천의 오염 또는 해양의 오염, 자, 이런 것들을 따질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생태학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각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문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생태학에서는 참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환경에 대한 얘기 있죠. 환경에 대한 얘기,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환경에 대한 얘기, 이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407페이지에
환경과 생태학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인자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놨는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은 뭐 알고 있는 얘기들일 거예요. 주변 환경이 물과 대기와 온도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넘겨보세요. 자, 408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요. 생물의 그 요인들, 환경 요인들이 있고, 그 아래 가보시면 환경 요인과 적응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 보시면은 뭐 용어들이 또 나왔는데, 거기 맨 밑에 보십시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생태형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뭐 읽어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또 이거 또 무성의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안 나오니까 제가 그러는 거고요. 맨 밑에 가보시면 생태형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얘도 거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등장,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생태형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환경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마치 카멜레온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이 막 녹색에 입히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녹색으로 바뀌고, 주변이 뭐 오렌지 색깔 빛깔이 있으면 오렌지 색으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죠. 하나의 개체가 어떤 환경으로 갔는데 거기에 맞게끔 형태를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생태형. 여기 보시면요. 동일한 종이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한 결과 구분되는 특징을 갖게 된 것, 이게 생태형이죠. 식물의 경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게 형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을 때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 달라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좀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런 걸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전혀 바뀔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태형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정도의 용어를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요. 기후와 군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후와 군계. 밑에 가보시면 수생물 군계. 또 아래 가보시면 육상생물 군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육상생물 군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상생물 군계라고 하는 것은 강수량과 온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육상생물 군계의 이제 모습인데요. 얘가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온도하고요. 그다음 강수량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온도와 강수량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봤을 때, 자, 연평균 기온이 매우 높고, 그 다음 연평 강수량이 매우 높은 게 보이죠? 자, 이게 이제 열대우림이죠. 열대우림.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애는 연평균 온도와 연평 강수량이 매우 높은 게 특징인 거예요. 열대우림. 연평균 온도와 연평균 강수량이 매우 높은 게 특징입니다. 열대우림. 자, 열대우림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종 다양성이 크다는 특징. 종 다양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알아놓으셔야 돼요. 종 다양성이 가장 큰 것은 열대우림. 왜냐하면 환경을 되게 다양하게 제공을 해요. 열대우림 지역에 있는 식물들이 100m까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민들레 있어? 여기는 또 뭐 해바라기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 얘들은 수직적으로도 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입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지의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식지가 다양하게 되면 내가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종이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제공하는 게 바로 열대우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종 다양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고요. 또 여기 적도지방이기 때문에 연중 광합성이 풍부하게 일어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연중 광합성이 크니까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생산량이 최대가 돼요. 물론 이제 단위 면적당. 가장 넓은 지역은 대양이기 때문에, 바다, 대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량이 제일 크긴 큰데, 단위 면적당으로 하면 열대우림이 가장 큰 겁니다. 자, 열대우림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스콜이라고 하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막 내리기 때문에 토양이 비옥하지가 못해요. 계속 막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강합성량이 좋으니까 식물들이 막 100m까지 자라는 겁니다. 근데 토양의 비옥도를 물어보면 많이들 틀리시는 거예요. 토양의 비옥도는 오히려 매우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이렇게 높게 자라니까 서식지 환경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절지동물, 즉 곤충류가 무지하게 많죠. 여러분 열대우림 가면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 곤충류 아니에요? 그 곤충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지동물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는 게 열대우림의 그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열대우림이라는 걸 딱 기억하시고 특징들을 알아놓으십시오.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툰드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툰드라. 연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이하고요. 연평균 강수량도 매우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툰드라. 고산지대라는 것도 툰드라와 비슷한데 고산지대라는 툰드라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북극으로 간다. 뭐 이런 툰드라가 있죠. 툰드라 기후대가 있습니다. 춥고 비가 별로 안 내리는 지역. 근데 고산지대 있죠. 그러니까 적도지방 근처에 있지만 뭐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추워져요. 우리가 높은 지대 올라가면 추워지잖아요. 그 지역도 툰드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연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땅이 얼어요. 그러니까 영구 동토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배수가 불량합니다. 딱딱하게 얼어있기 때문에 늪지가 많아요. 늪지가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거든요. 영구 동토층이 있어 늪지가 많아요. 늪지가 많기 때문에 이끼류가 서식을 잘하거든요. 이끼류의 서식이 잘하는 거예요. 선태식물류죠. 그 이끼류의 서식이 잘 되는 게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변온동물이라고 하죠. 외온동물, 변온동물, 외온동물 서식이 안 돼요. 낭서류, 파충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만 포유류는 서식할 수가 있습니다. 포유류의 서식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연중 광합성량은 높지가 않죠. 햇볕이 이제 강하게 내려쬐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이제 툰드라 기후의 특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요.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즉 연평균 강수량이 낮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는 게 제일 뭐냐면 한대 사막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고비 사막 있잖아, 중국 위에. 그러니까 꼭 적도지방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막 하면은 맨날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동 막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럼 열대 사막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곳도 있지만 낮은 곳도 있습니다. 강수량만 낮으면 되는 거예요. 강수량만 매우 낮으면 그것은 사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는 이제 어떤 생물들이 살 수 있는가? 뭐 선인장 살 수 있죠. 선인장 우리가 캠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캠식물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 파충류 같은 것도 살 수 있죠. 파충류 같은 것들도 사막 기후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막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봤던 환경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깜빡하고 틀리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적어봤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쉽습니다. 온대 화렵수림, 침엽수림 하면 누가 더 추운 지역에 살죠? 침엽수림이 더 추운 지역. 강수량은 좀 낮은 지역에 사는 게 침엽수림입니다. 얘들은 낙엽이 별로 안 지는 거고요. 온대 화렵수림 낙엽이 지는 거다라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든지 또는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00 제가 9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육상 생물군계에 대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이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개체군 생태학으로 넘어가죠. 자, 개체군 생태학 중에 먼저 우리가 분포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군 생태학 중에 우리가 분포라는 걸 보도록 할게요. 분포입니다. 자, 분포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군들이라는 것의 특징. 개체군은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한 종. 이걸 이제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잖아요. 얘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이 개체군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중에 지금 첫 번째 게 먼저 분포를 제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재는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분포 유형 나왔죠. 자, 거기 보시면
분포가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임의분포, 하나는 규칙분포, 하나는 집중분포예요. 대부분의 생물들은 이 집중분포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물은 얘들이에요. 대부분은 집중분포를 택합니다. 일부는 규칙분포를 택하는 거예요. 집중분포라고 하는 애들은 모여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애들이죠. 서식지 내 미세환경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난 이쪽에 모여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미세환경에 예민합니다. 미세환경의 좌우를 많이 받는다. 이 표현 많이 틀리거든요. 미세환경에 예민하다. 좌우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굳이 한쪽에 모여 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집중분포예요. 또 숫자가 막 늘어나는데 그걸 견뎌요. 우리 숫자 늘어나도 뭐 사회생활 돕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협동성이 상당히 우수한 생물들이 사실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밀도에 별로 의미를 갖지 않아요. 밀도 비의존적이다. 집중분포. 자, 반면에 규칙분포를 보이는 애들은 사회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내 땅, 여긴 내 땅, 들어오지 마. 여긴 내 땅, 들어오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규칙분포를 하는 애들은 텃세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걸 세력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텃세권 또는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규칙분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미세환경에 예민하진 않습니다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숫자가 늘어나도 야, 넌 저리 가 이제. 난 여기 있을게. 그지? 따로따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밀도 의존적이에요. 밀도,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서식지 내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다 따로따로 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규칙분포라는 것과 집중분포라는 걸 지금 만나봤는데 임의분포는 뭐 두 가지 섞여 있는 거니까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집중분포와 임의분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의 집중분포는 군생이라고도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분포형 세 가지 했잖아요. 하나는 군생, 밀도 비의존적인 애들입니다. 그지? 나머지 뭐 밑줄은 안 쓰겠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균일분포, 균등분포. 상당히 밀도 의존적인 애들입니다. 경쟁이 심한 애들이에요. 텃세권을 만들고 따로따로 사는 애들 아닙니까?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분포의 그 특징입니다. 자, 이번엔 그 밀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밀도. 자, 밀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밀도 있죠, 밀도. 우리 교재에 밀도가 있지 않습니까? 밀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약간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개체군에 대해서 밀도가 이제 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밀도는 우리 교재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것은 개체군의 크기, 즉 한 서식지에 살고 있는 개체군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단위 공간에 거기 밑에 보시면요. 개체군의 밀도와 분산이라는 내용이 아래 있잖아요. 단위 공간에 개체수가 얼만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개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밀도가 증가할까? 밑에 보시면은 밀도의 변화 요인이라는 게 있죠. 즉 증가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출생률, 이입률입니다. 그러니까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이 아니라 같은 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개체군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넘어와서 기화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 되는 거잖아요. 같은 종이고요. 그죠? 교배하면 새끼를 할 수가 있으면 같은 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입률이 증가해도 밀도는 증가합니다. 또 이 안에서 숫자가 늘어나도 역시 밀도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출생률이라고 하는 것과 이입률이 증가하면 밀도는 증가합니다. 반면에 사망률이라고 하는 것과 이출률, 우리나라를 떠나면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밀도라는 것에 대한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밀도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한번 세보자는 겁니다. 세보자. 자, 그랬을 때 총계법이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죠. 자, 총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세는 거예요, 무식하게. 총계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무식하게 다 세는 겁니다. 야, 대한민국 사람 몇 명이지? 전수조사를 다 하자.
통계청에서. 우리나라도 몇 년마다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숫자를 다 세는 거예요. 다 내시오. 누구누구 살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전체 숫자를 세는 게 총계법이죠. 자,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힘들죠. 생태학에서도 개체 수를 막 세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번째 쓰는 방법은 동물을 측정할 때에는 표시재포해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표시재포해법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표시재포해법. 자, 예를 들어서 동물 중에 여러분이 송어라고 하는 물고기 있죠. 얘들의 개체 수를 측정한다. 송어 개체 수를 측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천으로 이제 갔어요, 여러분이. 자, 밀도를 한번 측정해 봐라. 저기 하천에 있는 송어 숫자 세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송어를 이제 잡아요. 밀착 포획을 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해가지고 송어 숫자를 세보니까 요 30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30마리는 전체 송어, 하천의 전체 송어 중에 일부를 난 잡은 거겠죠. 그래서 X라는 개체에서 내가 30마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표시를 한 다음에 방생합니다. 얘를 이제 표시를 하고 방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표시재포해법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2차 포획을 합니다. 다시 그 하천에 가서 똑같이 한 2시간 지나서 다시 포획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0마리 잡았다 한번 해봅시다. 20마리 잡았는데 잡은 애를 보니까 이 중에 15마리는 표시가 없어요. 얘들은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5마리는 내가 아까 해준 표시 있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표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계산할 수 있죠? 전체 20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들 다 퍼져 있으니까 개체군 20마리가 이제 퍼져 있었잖아요. 그 중에 표시된 애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내가. 그 5마리 잡은 거죠, 이게.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개체군의 크기를 얘로 X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0마리죠. 총 120마리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있는 개체군의 크기를 120마리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방법의 특징인 거죠. 이해 가세요? 네.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시재포해법. 표시재포해법에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표시가 된 애들만 내가 족족 잡을 수 있어. 표시가 된 애들만. 그럼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표시가 된 애들만 잡아서 10마리 잡았다고 해봅시다. 원래는 5마리 잡아야 되는데 표시된 애들. 표시된 애들이 잘 눈에 띄어 잘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측 잘못하게 되는 거죠. 10마리니까 60마리 예측하게 되죠. 즉 개체군의 크기를 줄어들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처음 잡았을 때와 두 번 잡을 때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그것이 전체 개체군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정확한 밀도 측정법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 방영구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영구법. 자, 세 번째는 방영구법입니다. 자, 방영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개체군의 크기를 측정을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식물이라고 하는 걸 측정하는데 또 이거 세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내가 세야 하는 그 식물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 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 이 칸하고 이 칸만 세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물들 고르게 있으니까. 저기 진달래 세봐라. 그럼 진달래가 고르게 딱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영구를 만들죠. 그리고 16개의 지금 소방영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소방영구 2개만 세는 거예요. 그럼 2개만 센 다음에 곱하기 몇 하면 돼요? 곱하기 8 하면 되겠죠. 2개만 곱하기 8 하면 전체 방영구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그나마 정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류를 범하기 싫으면 여러 칸 세면 됩니다만 너무 많이 세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적당한 양만 세가지고요 확인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방영구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보았는데 개체군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때 밀도에 대한 측정. 밀도에 대한 측정은 어떻게 한다? 밀도에 대한 측정은요? 3가지 방법이 있다.
출제가 나오는 것은 거의 표의제법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잘 안 나오는 편인데 나온다면 거의 저것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네요.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는 연령표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령표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표. 자, 개체군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령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연령표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동령 개체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령 개체군. 동령 개체군. 얘들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겁니다. 또는 현재 집단이 갖고 있는 각 연령대별 개체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연령별 개체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면 연령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이 집단이 발전하고 있는 집단인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집단인지, 아니면 쇠퇴하고 있는 집단인지,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축은 개체수를 지금 표현한 거고요. X축은 개체수. 위로 올라간 것은 나이죠, 연령. 그렇죠? 연령의 백분율, 그 다음 연령대를 표현한 거죠. 발전형, 어린애들이 많은 거죠. 그럼 개체수가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쇠퇴형, 어린애들이 적죠. 우리나라죠, 지금요. 향후에 개체수 점점 감소할 것이다. 대책은 이제 뭐 2주를 받는 것밖에 사실 없죠. 2주를 받아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입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결국 개체군의 크기가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방법밖에 없네요. 자, 이게 뭐예요? 연령표 분석이라는 거죠. 연령표 분석.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411페이지 아래쪽에 생명표 연령대라는 게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표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생존곡선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곡선. 자, 얘가 개체군의 생존곡선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개체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엔 생존곡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숫자로 놔둬요. 여기서는 1000개체 수가 지금 있는 모습인데요. 그 1000개체 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줄어드는가를 보는 거죠. 연령표 분석과 비슷합니다. 자, X축은 역시 똑같이 수명의 백분율로 지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경우에는 처음 개체 수가 크게 줄지 않다가 마지막에 줄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일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형의 특징은 뭐냐면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 간의 경쟁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초기 상태에서 개체수가 줄지 않아요. 자기가 뭐 최상위 포식자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노년기에 이제 죽는 거죠. 자, 우리가 수명의 백분율 따질 때 33.3%, 66.6%, 7%. 자, 이거를 이제 유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럼 노년기인데, 즉 노년기의 사망률이 높은 애들이 일형입니다. 반면에 유년기의 사망률이 높은 애들이 굴, 이런 애들인데,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망률을 보이는 애가 보이는데, 그건 히드라형 또는 다람쥐형이라고 부르는 애들이고, 얘들이 E형입니다. 다람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궁균 초파리형이라고 하는 애는, 이거는 대조군으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년기에 사망률이 높은 것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개체수가 중년기 때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거 뭐냐는 거죠. 변태하는 종들.
우리 매미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번데기 수술을 겪는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런 애들 있죠. 탈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중년기 사망률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중년기 사망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생존곡선이라는 의미를 좀 아십시오. 종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X축을 수명의 100분율로 했습니다. 굴과 인간이 똑같은 수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비교하고 싶으니까 수명의 100분율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100% 잡았죠. 그런 각각의 상태에서 유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나눴고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은 어떤 특징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유생 상태에서 거의 포식이 일어나죠. 이게 많으니까 이게 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특징이죠. 주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체수 줄어든다? 이건 히드라형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생존곡선이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각각 어떠한 의미들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보시면 413페이지에 개체군의 생장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개체군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생장곡선이 나왔습니다. 개체군의 생장곡선. 개체군의 이번엔 생장곡선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체군의 크기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생장곡선이에요. 이에 대한 얘기는 뭐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어렵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시험 보면은 생장곡선 거의 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징만 좀 알아놓도록 하십시다. 자,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J자형 생장곡선이 있고 다른 하나는 S자형 생장곡선이 있어요. 413페이지에 있는 것은 J자형 생장곡선이고 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414페이지에는 K 선택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S자형 생장곡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J자형 생장곡선이거든요. 자, J자형 생장곡선이라고 하는 애들은 되게 몸집이 작고 하등한 생물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자, 우리 표를 보시면은 414페이지에 R 선택이라는 게 보이시고요. R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 옆에다가 J자형 생장곡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R 선택하는 애들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라서 이게 지수형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R 값이 0.1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가 됐을 때 10% 성장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R 값이 1이 되면 100% 성장입니다. 근데 이거에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형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수형 성장한다. 자, 지수형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지수형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수형 성장한다. 지수형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얘들은 R값의 선택을 딱 받아서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0마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R값이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마리가 있었는데 R값이 1이면은 그 다음 세대는 20마리죠. 100% 늘어나는 거니까. 그 다음은 40마리죠. 100% 늘어나니까. 40마리에서 그 다음 세대 가면 80마리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은 뭐 환경에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서식지도 좁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갑자기 절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나면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J자형 보이는 성장곡선 보이는 애들입니다. 몸집이 작고 하등한 애들이에요. 거기 이제 보시면요. 414페이지에 표가 있을 거예요. 자, R 선택이란 걸 한번 보세요. 자, R 선택하는 애들을 보시게 되면 자, 거기 내용 보세요. 몸집이 작고 하등한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 경향을 보세요. 초기 생식하죠. 빨리 애를 낳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작은 체형이고 한 번만 생식하죠. 한꺼번에 애를 확 낳는 거죠. 수명이 1년 이하밖에 안 되고 선호하는 건 오로지 생식이에요. 숫자를 막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위에 가보시면요. 빠르게 발달한다. 그 위에 다섯 줄에 보시면 빠른 발달. 그러니까 유생으로부터 성체가 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빠른 발달. 또 높은 개체군의 증가율. 어릴 때 사망률이 높고 그 이후에 높은 현저를 보이는 애들. 몸집이 작고 하등한 애들이죠. 자, 이런 애들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여러분 재팬
이게 일본 놈들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좀 외우기 쉬울까요? 자, 재팬 몸집이 작고 하등한 애들, 우리보다 발달이 빨랐으나 빨리 절멸할 애들, 빨리 절멸할 애들, 숫자가 확 줄어들 애들, 예? 예. 경쟁에 약한 애들, 우리보다 경쟁에 약한 애들, 그죠? 한꺼번에 새끼를 확 낳는 애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좀 외우는 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반면에 K 선택을 하는 애들 볼게요. 자, 얘들이 이제 K 선택하는 애들이거든요. K 선택. 자, K라고 하는 것은 최대 수용력을 말합니다. K라고 하는 것은 환경 수용력이라고 불러서 최대 수용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못을 보게 되면 S자형. 자, 이게 S자형이죠, 보이죠? S자형 성장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그래서 얘들은 수용 능력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R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K 선택을 하는 거죠. R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게 아니라 K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414페이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큰 체형 반복된 생식. 그러니까 몸집이 크고 고등한 생물들이에요. 1회가 아니라 여러 회에 거쳐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경쟁력에 워낙 우수한 애들이기 때문에 경쟁력에 우수하다 보니까 뭐 내 새끼를 아무 때나 낳아도 괜찮은 거예요. 다를 때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수명은 보통 뭐 1년 이상이고요. 상당히 경쟁에 강한 애들이기 때문에 생식에만 이렇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문화생활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위에 가보시면요. 특정한 나이까지 낮은 사망률이에요. 평균 사망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수명 다 하고 죽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합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개체군이 크게 유지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것이 요 K 선택하는 데의 특징이죠. 저 표에 여러분 물어볼 것들을 여러분이 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체군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는 것 중에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라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의 주기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개체군의 주기라고 하는 용어는 포식자, 피식자 관계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피식자라고 하는 것과 포식자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A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요. 위에 거는 이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이게 피식자고요. B가 이제 포식자거든요. 그래서 피식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포식자 숫자가 늘어나죠. 피식자가 줄어들죠. 포식자가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면 포식자도 줄어들어요. 그럼 개체군이 계속 반복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어 반복하는데 그걸 이제 개체군 주기라고 부릅니다. A라고 하는 애가 가장 많이 늘어났을 때하고 또다시 가장 많이 늘어날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 이게 바로 개체군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숫자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 위에 그림 보게 되면 난리가 났네요. A가 피식자고 B가 포식자인데 A가 B에 다 먹힌 거예요. 확 개체수 줄어들어 버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포식자 굶어 죽은 거죠. 자, A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B가 늘었다가 피식자가 줄어들 때 자기들은 아예 멸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식자가 샤판했죠. 우리 숫자 늘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개체군의 주기를 볼 수 없는 그래프이고 답번이 지금 개체군의 주기를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 교재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개체군의 주기 나타나게 한 특징이 있는데 이거 나오는 시험 문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포식자, 피식자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피식자가 숨어야 될 은인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피식자 다 죽어요. 자, 그 다음은 피식자가 적당히 줄어들었을 때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줘야지만이 공급이 계속 피식자가 되어야지만이 주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조건이 되어서 개체군의 주기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개체군 생태학에 대한 특징들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그 특징들 여러분 제가 열거한 것들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넘겨보세요. 이제 군집 생태학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6페이지. 군집 생태학입니다. 자, 군집 생태학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우리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생태적 지위라는 걸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 맞게끔 그 생태계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러한 생태적 지위, 이 생태적 지위는 내가 서식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무생물학적 자원들을 고려했을 때 그 총합으로 나의 위치가 어딘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거를 먹고 어떤 서식지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어떤 자원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 총합으로 나의 생태적 지위라는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생태적 지위가 만약에 어느 정도 겹치게 되면 같은 서식지에서 같은 먹이를 먹게 되는 거니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종은 당연히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동종은 무조건 경쟁하는데 이게 동종 간에는 한쪽을 멸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힘의 우위가 결정이 되면 동종 간에는 질서가 유지되는데 다른 종 간에는 이제 한 종을 멸종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약한 종이라든지 강한 종이 받는 영향이 경쟁이 심하게 되면 배타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한쪽을 이제 멸종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멸종이 되게 되면 경쟁적 배제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약한 종이 또 없어지겠죠. 그럼 경쟁 배타에 의해서 한 종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경쟁적 배제가 일어났다고 표현하거든요. 경쟁적 배제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 지위가 겹친 결과 경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아가지고요. 약한 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걸 그걸 우리가 경쟁적 배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겹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관계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이거죠. 두 종이 다 이득을 받아요. 이거는 오히려 나의 생태적 지위를 강화한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악어와 악어의 관계라고 할까? 이런 애들은 서로 간에 돕고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리공생, 서로 간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쪽만이 도움을 받아요. 그럼 편리공생이라고 부르죠. 약한 종이든 강한 종이든 어느 한쪽만 이득을 받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개체수가 늘어나고 한쪽은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편리공생이죠. 어느 한쪽은 개체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멀쩡한데 그건 편해공생이죠. 뭐 사슴과 풀 생각해 봅시다. 자, 호숫가가 있었어요. 호숫가에 물을 먹으러 사슴이 막 걸어갑니다. 자, 그때 그 밑에 풀이 밟혀요. 그러면 사슴은 뭐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풀이 죽었잖아요. 그럼 풀은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그걸 우리가 편해공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강한 종이 플러스 약한 종이 마이너스면 피식과 포식의 관계. 자, 오히려 약한 종이 플러스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생의 관계죠. 기생의 관계. 약한 종이라고 하는 애인데 오히려 이득을 받아요. 그건 이제 기생이죠. 그래서 약한 종이라고 하는 애가 기생에 필요한 기관들은 발달하는데 나머지 건 필요 없으니까 퇴화가 됩니다.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 기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해서 우리가 416페이지에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특징들을 좀 적어 놨고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로 이득과 해를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가 있었고 제가 그걸 설명드린 거고 그 2번에 보시면 종간 경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간 경쟁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경쟁 배타입니다. 어느 한쪽이 싹 사라지게 되면 그걸 경쟁적 배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죠. 그저 보시면요. 경쟁적 배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피식과 포식의 관계. 그 다음 4번에 상리공생. 5번에 편리공생. 6번에 편해공생. 7번에 기생. 그 다음 8번에 피식과 포식의 관계도 될 수 있지만 질병 관계도 이제 해당되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인 거예요. 종 간의 상호작용이죠. 근데 어떠한 종과 어떠한 종 간의 상호작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항상 일정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요. 여기 진딧무리가 있었고요. 여기 개미가 있었어요. 여기 진딧무리가 있었고 개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진딧무리를 잡아먹는 천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적이 얘를 잡아먹으려면 개미가 이걸 막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개미가 이걸 막으니까 진딧물 살 수가 있었어. 진딧물은 개미한테 당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진딧물과 개미는 상리공생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 천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개미는 오로지 진딧물로부터 당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진딧물은 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편리공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상리공생의 관계에서 편리공생으로 바뀌는 저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처럼 꼭 관계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약간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417페이지 생태적 지위. 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태계에서 활용을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생태적 지위란 어떤 환경에서 한 종이 성장, 생존, 생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들 전체를 말하는 거다. 결국 한 종의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인들로 구성된다. 서식지, 무생물학적 요인들, 먹이 형태, 생물학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죠. 자, 생태적 지위라는 것이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기본 생태적 지위와 실제 생태적 지위가 있죠. 기본 생태적 지위라는 것이 있고요. 자, 실제 생태적 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넓게 분포해 사는 게 나의 생태적 지위였어요. 근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넓게 못 살고 좁은 데 살게 됐어요. 그럼 실제 생태적 지위와 기본 생태적 지위가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따개비가 지금 보이는데요. 따개비가 보이는데 따개비 중에 조물애기 따개비라고 하는 애가 이 위에 살고 있는데 얘들은 내건성을 확보한 거예요. 원래 기본적인 생태적 지위는 이 아래쪽까지 내려가 살 수 있는 이 정도 땅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밑에는 이런 따개비가 살고 있는 거죠. 파란색 따개비. 얘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졌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위로 가 살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본 생태적 지위하고는 다르게 실제 생태적 지위는 분설을 한 모습이죠. 분설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소, 즉 같은 지역에 있을 때 경쟁을 한 결과 지역을 이렇게 이주해가는 현상을 우리가 분설이라고 불러요. 기본 생태적 지위와 실제 생태적 지위가 달라진 모습이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부리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형질 치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남미 쪽에 있는데 그 지역 가서 이제 찰스 다윈이 있죠. 진화론을 주창하신 분. 그분이 거기 가서 생명체가 워낙 다양한 걸 가지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고 진화론이라는 걸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지역 가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한 건데 이 지역 가서 보니까 핀치새라고 하는 것들이 있던 거죠. 핀치새. 그 핀치새라고 하는 애들의 부리 크기가 다양한 거예요. 뭐 선인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니까 핀치새가 이제 부리가 이렇게 길고 좁게 되어 있고요. 뭐 또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애들은 핀치새가 이렇게 부리가 뭉툭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리 크기가 막 달랐는데 그 부리 크기가 다른 애들이 이렇게 다른 애들이 한 지역, 같은 섬으로 오게 되니까 부리 크기가 작은 애들은 더 작아지고 부리 크기가 큰 애들은 더 커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리 크기가 비슷한 지점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같은 먹이를 먹기 때문에 형질을 바꾼 겁니다. 나의 부리 크기라는 형질을 바꾼 거죠. 형질 치환이 일어나서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것, 같은 먹이를 먹는 것을 현상을 완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은 기본 생태적 지위로부터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417페이지에 기본적인 생태적 지위라는 얘기를 해놨고요. 실제 생태적 지위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상호작용한 결과, 뭐 좋은 거에 상호작용한 결과 또는 환경에 상호작용한 결과 달라진 걸 말하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요. 한 군집 내에서 생태적 지위가 완벽하게 동일해? 그러면 두 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질치환이란 걸 할 수밖에 없고 분설한 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 군집 내에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는 애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야. 한쪽은 멸종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달라져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생태적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생태적 지위를 다르게 하는 것. 생태적 지위의 변화를 주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자원을 나눠 갖자, 자원 분배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한 것들입니다. 분서라든지 형질 치환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요. 생태적 지위를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417페이지에 자원 분배. 일단 그 아래에 보시면 형질 치환이죠. 형질 치환이라는 걸 잠깐 보십시오. 경쟁을 해요. 그래서 개체군들이 서로 이소성, 다른 지역에 있다가 동서성, 같은 지역에 왔어요. 그랬을 때 동서성이 되면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자기의 그 형태를 바꾸게 되는 것, 형질을 바꾸게 되는 것이 형질 치환입니다.
자, 갈라파고스 해도에서 있었던 그 핀치새 케이스가 뭐 대표적이죠. 자, 417페이지에 보시면 분서가 있죠. 분서는 동소개체군 간의 경쟁의 결과 서식지를 분리해나가는 것. 이런 걸 분서라고 부릅니다. 역시 생체적 지위를 나눈 얘기죠. 자, 그 다음 생태형이라는 용어가 저기 또 밑에 나왔는데, 생태형은 우리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종인데 서식지 환경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를 약간 바꾼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타난 형태죠. 자, 그래서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늘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보시면요. 군집의 구성에서 종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이제는 종다양성에 대한 얘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종다양성입니다. 종다양성. 자, 군집의 구성에서 우리가 종다양성이라는 걸 따질 수가 있거든요. 종다양성. 자,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풍부도라고 하는 것과 종수를 말합니다. 종의 숫자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수도 균등도라고 표현하죠. 균등도.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종다양성이라는 걸 따지는 거예요. 종다양성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프리카하고요. 아프리카하고 저기 위에 이제 북극 쪽을 볼까요? 그쪽에 종다양성을 비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종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당연히 아프리카 쪽에 종다양성이 높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이유는 아프리카의 종의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종풍부도 높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아프리카하고요.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종다양성이 어느 정도 높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프리카가 왠지 더 높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런 느낌을 갖냐면 거기 가면은 다양한 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의 빈도가 비슷비슷해요. 얼룩말, 뭐 저희 가니까 뭐 사자떼, 여기는 뭐 누떼, 막 예? 영양떼 막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갖고 뭐 계속 다녀봐도 맨 사람이야. 가끔 가다가 멧돼지 좀 보이고 예? 하죠. 뭐 나무도 보면 다 비슷비슷한 나무도 있고. 자, 그렇다면 다양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균등도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양성이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숫자가 다양하면 당연히 균등도가 좋게 마련입니다. 비슷비슷해지는 건데 종의 숫자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균등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면 균등도가 좋은 쪽이 종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종의 다양성, 응? 종의 다양성.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종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종풍부도가 크면 클수록 종 다양성이 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종풍부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종의 균등도가 높은 집단의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종 균등도는 각 군집 내에 차지하고 있는 그 밀도, 빈도, 피도를 계산한다는 거 되어 있죠. 개체군의 어떤 크기라든지 밀도, 숫자죠, 숫자. 빈도와 피도는 차지하고 있는 서식지의 면적이에요. 그 면적을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하고요, 그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전체 개체군에 내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가. 자, 그리고 피도, 내가 전체 서식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걸 합산을 한 값이 있을 거예요. 그 합산을 한 값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개체군이라고 하는 애가 전체 숫자 중 10마리, 어떠한 개체군은 이제 20마리가 있어요. 어떠한 것은 10마리가 있죠. 그럼 균등도가 괜찮은 편이죠. 그때 상대 밀도를 하게 되면은 얘가 0.25의 밀도, 얘가 0.5의 밀도, 얘가 0.25의 밀도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밀도예요. 밀도. 자, 이번엔 빈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서식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 서식지 내가 다 퍼져 있어. 100%. 그리고 내가 그 서식지에서 50%만 이제 찾아보고 있어요. 내가 그 서식지의 100%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다 합하면 얼마예요? 250%죠. 250% 중에서 100% 찾아보고 있는 거니까 40%의 상대 빈도가 나오죠. 얘는요, 20%의 상대 빈도가 나오고 얘는 40%의 상대 빈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합산하는 거예요. 그럼 25%하고 40%가 더해지니까 65%라는 값이 나오죠. 얘는요, 70%라는 값이 나오고요. 얘는요, 65%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어때요? 각 종이, 이게 이제 1, 2, 3이라는 종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 종이 비슷한 균등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지역의 퍼센트, 그 다음 나의 밀도를 따져가지고요. 그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의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값들이 비슷비슷하면 균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럼 종 다양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419페이지 이제 아래쪽 가보시면 종 다양성에 미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참고로 알아놓으시는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만 이제 많이 물어본 편이고, 이거 이제 참고로 이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서식지의 복잡성이 크면은 또 이질성이 높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해요. 즉, 서식지의 환경이 다양하게 제공이 돼요. 그럼 이 서식지, 저 서식지에 살 수 있는 애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저위도에서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자, 열대 우림의 경우에는 목본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수직적으로 서식지에 차등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종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4번인데 조류와 식물의 경우 양분 공급이 증가할수록 조류 식물의 종 다양성이 감소한다. 워낙 영양분이 많으니까 종 다양성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우리가 뭐 식물 기를 때 영양분 막 주면은 잘 못 자라는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영양분이 많이 오니까 뭐 여기서 얻으면 다 되겠는구나. 근데 다른 애들 도움 필요 없어? 그럼 쟤는 뭐 죽든지 말든지 내가 영양분 안 줄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5번. 서식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종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내부 서식지라고 하거든요. 우리 내부 서식지. 내부 서식지. 어떠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우리가 내부 서식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충분한 내부 서식지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대륙과 한반도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쪽이 훨씬 넓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내부 서식지가 넓기 때문에 그만한 넓이가 필요한 애들이 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얘기. 자, 섬에 대한 얘기는 약간은 다른 얘기인데, 뭐 섬은 크면 클수록 종 다양성이 커지고요. 대륙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종 다양성이 커집니다. 뭐 대륙으로부터 이주해 오기 쉬우니까 섬이 이제 대륙에 가까울수록 또는 섬이 크게 클수록 종 다양성이 커지는 게 특징이죠. 자, 넘겨보시고 420페이지입니다. 자, 중간교란 가설. 자, 중간교란 가설. 자, 여기 보시면은 교란의 강도가 나와 있고 종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교란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것이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다양성이 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정도일 때 다양성이 커지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암석대가 있고요.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3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바위에 종들, 식물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조류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막 바닷물이 들어와서 이 돌들을 움직이게 하는데 큰 돌은 미동을 잘 안 하고요. 이 중간 크기의 돌은 적절하게 움직여 다니고 작은 크기의 돌은 막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럼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제일 크게 받고 있죠. 그럼 뭐 여기저기 막 다 난리가 났죠. 조류들이 막 다 죽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종 다양성이 뚝 떨어지는 건데 여기서는요. 가만히 있으니까 교란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에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우점하는 종이라는 애가 득세랍니다. 다른 애들의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가 막 득세하니까 영양분 다 뺏어가니까 다른 애들 살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 떨어집니다. 적절한 정도의 교란이 있게 되면 무점종이 계속 죽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살 수 있는, 삐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오히려 종 다양성이 커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저 밑으로 가보시면요. 9번 가보세요. 자, 인간이 변형시킨 가장자리는 단편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요. 도로를 내요. 이렇게. 산림에 도로를 냅니다. 그럼 단편화가 일어났어요. 이 서식지가 이제 완전히 갈라진 거죠. 그럼 이것은 환경이 다양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부 서식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종의 숫자가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를 내거나 했을 때 그때 그 도로를 낸 이후에 생태계들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생태 다리라든지 터널이라든지 그걸 많이 뚫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뚫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종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 되는 거죠. 자, 420페이지 이제 아래로 가보시면요. 군집의 분류를 할 때 뭐 우점종, 침입종, 핵심종, 희소종, 지표종, 창립종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우점종, 개체수가 가장 많은 종. 침입종, 외부에서 들어온 종. 우리가 외래종이라고 표현하죠. 외래종은 기존에 있었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대개 생태계 폭발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애들 꽤 들어왔었죠. 핵심종. 핵심종은 생태계에 가장 큰 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종이 핵심종입니다.
뭐 우리 사람과 같은 경우죠. 사람이 만약에 사라졌다. 그럼 생태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희소종, 가장 숫자가 적은 종, 지표종, 특정한 군집에서 볼 수 있는 종, 창시종, 그 지역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 창시종,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근원종은 어떠한 종을 멸종시킬 수 있는 종이 근원종입니다. 자, 다음 이제 아래로 가보시면 군집의 먹이 그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군집의 먹이 그물. 자, 이번에는 군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하는 애들을 말합니다. 또는 화학합성하는 애들이죠. 광합성하거나 화학합성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생산자죠. 식물성 플랑크톤 뭐 이런 애들이죠. 자,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은 얘들을 먹는 거죠. 근데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은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고 2차 소비자라고 하는 애들은 1차를 먹는 거고 3차 소비자라고 하는 것들은 2차를 먹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꼭 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생산자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소비자인가?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식물을 먹는 애들을 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영양 단계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영양 단계 있을 수 있어요. 자, 분해자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 분해를 그 사체를 이제 분해하는 것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대개는 이제 세균류죠. 세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분해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만 좀 표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되었을 때 개체 크기가 커지는 일반적 특성을 보이고요. 에너지를 쓰는 효율성이 더 증가하고요. 중금속 등 농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생물 농축 현상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생물 농축이라는 용어 알아두십시오. 생물 농축, 중금속 등이 축적되는 현상. 중금속 등이 축적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생물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자, 생산자, 소비자를 얼거했을 때 여러분이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421페이지에 생산자, 그 다음 이제 소비자, 그 다음 분해자를 구분해 놨으니까 자, 읽어보시고 특징들을 좀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시고요. 자, 먹이 그물, 먹고 먹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먹고 먹히는 관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먹힐 때에 얼마만큼 먹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화살표의 그 굵기예요. 자, 1번 얘의 주식 누구죠? 주식은 2번입니다. 주식은 2번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먹이 그물을 가지고 주식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1번이 멸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번의 숫자가 막 엄청 늘죠. 그죠? 그럼 2번의 주식은 C니까 이 C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23페이지에 가보시면 에너지 생태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너지 생태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너지 생태학에서는요, 에너지 흐름인데, 자, 이제 군집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얘기죠. 자,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 그걸 이용해서 생산자가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소비자에게 넘기는 거죠. 물론 1차, 2차, 3차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빠져나가면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생산자라고 하는 것도 호흡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의 에너지는 호흡으로 잃어버리게 돼 있고 일부는 뭐 이제 피식이 되는 거죠. 이건 피식입니다. 피식. 일부는 피식이 될 수가 있죠. 피식. 역시 소비자도 호흡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지? 소비자 1차, 2차, 3차 소비자 했을 때.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전체를 우리가 생산량이라고 할 거예요. 생산량. 그 생산량에서 생산자가 호흡을 한 양을 빼면 그게 순생산량입니다.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합시다. 순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가 생산한 총 생산량 있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순생산량 하면은 얘가 1차를 지금 한 거거든요. 1차. 얘가 1차 생산한 거잖아요. 얘가 이제 2차 생산이 될 건데 1차 생산을 했을 때의 총 생산량에서 생산자가 호흡한 양을 빼면은 그것이 순생산량으로 된다는 거죠. 관계 아시겠죠? 이 관계를 우리가
용어를 아셔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423페이지인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1번에 가보시면요. 에너지 흐름이에요. 흐름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으로부터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관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에너지의 흐름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가면서 갈수록 양이 감소하는 건데 효율성은 증가하는 겁니다. 전체 양은 감소하지만 효율성은 커지는 게 특징. 그 다음 줄 보시면요. 대기의 경우 상위 단계로 갔을 때 10% 정도가 전달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2번 가보세요. 1차 생산. 이거죠. 1차 생산. 1차 생산 총생산량입니다. 독립영양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즉 우리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성분으로, 내 몸을 구성한 성분으로 만든 것을 생산량이라고 불러요. 자, 저 밑으로 가서 5번 동그라미 보세요. 5번 동그라미. 자, 순 1차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영양생물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호흡량으로 뺀 것, 요거를 이제 순 1차 생산량으로 보는 겁니다. 즉, 총 1차 생산량에서 광합성 생물에 의한 호흡량을 뺀 것이, 그것이 순 1차 생산량이 되는 거죠. 7번 가보세요, 여러분. 생장량. 얘 숫자가 늘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장량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으로 에너지 잃은 것, 피식이 된 것도 빼고, 얘가 죽은 것도 있으니까 고사도 있어요, 고사. 이것도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 남은 게 있을 때 얘가 생장할 수 있죠. 남은 게 있을 때 개체수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 내용 보시면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도 뺐고, 고사량도 뺐고, 피식량도 뺀 거죠. 이렇게 한 것이 생장량이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피라미드가 나왔죠. 자, 피라미드는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체수라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들을 표현한 거고요.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라미드, 생산자, 소비자를 표현한 거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으로 생산자, 소비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 피라미드를 가지고 생태계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하는 편인데, 뭐 비슷한 그림인데 왜 이거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하느냐. 뭐 예를 들면요. 개체수는 적은데 생물량은 많을 수가 있어요. 열대 우림기후를 생각해 보시면 나무 있죠, 나무. 열대 우림기후 나무. 이건 개체수가 매우 적거든요. 개체수가 이거 매우 적은데 생물량으로 보면요. 생물량으로 보면 무지하게 큰 겁니다. 100m까지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모습에서는 그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개체수는 이게 상당히 적은 숫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이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물량으로 이렇게 길 수가 있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열대 우림지역에서는 곤충류가 이제 이 나무를 뜯어먹고 살잖아요. 개체수로 보면은 이 곤충량이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수에서 보게 되면 절지동물류인 1차 세부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생물량으로는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것처럼 꼭 개체수 피라미드와 생물량 피라미드가 동일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거죠. 몸집이 큰 게 있는지 뭐 작은 게 있는지 또는 생물량은 어떻게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라미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체수 피라미드, 뭐 생물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이렇게 다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4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물질의 순환입니다. 자, 물질의 순환 관계에서 여러분 탄소 순환은 거의 우리가 그 광합성하고 세포흡 관계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흡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질소 순환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질소 순환. 자, 진화 분류 보지 마시고 자, 질소 순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 순환. 자, 질소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확 눈에 띄게끔 빨간색으로. 자, 질소 순환한다고 했을 때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저장고인데 얘가 토양 또는 해양으로 내려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질소 고정 세균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애는 뿌리혹 박테리아입니다. 뿌리혹 박테리아. 우리 콩과 식물도 있거든요. 콩과 식물들. 그 콩과 식물들에 사는 애들이 뿌리혹 박테리아예요. 이런 애들이 질소를 고정합니다. 질소를 고정하게 되면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암모늄염이라고 부릅니다. 암모늄염. 이걸 이제 우리가 암모늄
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양에서 다시 얘를 NO3-로 바꿔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NO2-를 겪어갈 수도 있고요. 자, 토양에 있는 아질산균이라는 게 있고, 자, 질산균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두 개의 균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반응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질소 고정 세균은 질소를 고정하는 효소가 현기성이기 때문에, 현기성 효소이기 때문에 얘는 현기성입니다. 브리오박테리아는 특이하게 이거 호기성이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는 거의 이거 현기성이라고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아질산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호기성이고요. 산소를 이용하는 애들이고 질산균도 호기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질산염의 형태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식물로 들어온 겁니다. 식물로. 식물은 이제서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암모늄 NH3+인 것을 식물이 갖고 들어온 거고요. 식물은 이 애를 이용해 가지고요. 아미노산에 집어넣습니다. 즉 자기의 내부에서 다시 NH4+로 바꾸고 이거를 아미노산에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거죠. 식물이. 이렇게 형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암모늄염이라는 걸 직접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 적었네요. NO3- 형태로 흡수를 해가지고요. NO3- 형태로 흡수를 해가지고 NO3- 형태로 흡수를 해서 NH4+로 바꾸게 되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야, 이렇게 가져오는 거 싫다 라고 한다면 이 NO3-를 이렇게 대기로 다시 보낼 수도 있는 균도 있어요. 소위 이제 탈지라균이라는 거거든요. 그 탈지라균이라고 하는 균은 질소가 고정되는 것을 막는다고 표현합니다. 질소가 고정되는 것을 막는 것이 탈지라균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상당히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내용 보세요, 여러분. 426페이지 이 내용이에요. 자,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세균에 의해서 질소 고정됩니다. 이거 식물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세균이 다 하는 겁니다. 토양에 있는 세균들, 해양에 있는 세균들이에요. 질소를 이제 환원하죠. 이게 이제 환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NO2-, NO3-로 바꿔가요. 그리고 얘를 NH4+, NH3-, 즉 얘가 이제 암모늄염이면 얘는 질산염인데 아질산염, 질산염. 자, 질산염의 형태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갖고 들어왔을 때 얘를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이제 상위 단계로 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질소라고 하는 성분은 뭐 생명체에서 핵산이라든지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단백질이고 핵산을 만들 때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맨 밑에 보시면요. 질소 고정 박테리아를 제외한 모든 생물은 대기 중에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모든 생산자들은 질산염의 형태로 이온들을 이제 흡수해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427페이지 천이라는 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기 다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까지 얘기가 다 이제 됐습니다. 자,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천이 과정입니다. 천이 과정. 자, 천이 과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 과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이, 생태계가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천이라고 합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가 변해가는 과정. 생태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천이라고 부릅니다. 천이. 천이. 자, 천이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천이의 특징이 있는데 그 천이의 특징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변이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자, 다음 자 넘겨보세요. 그 일제천이라는 용어가 있고 이제천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제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느린 반응이고요. 이천이가 이제 빠른 거예요. 일제천이라고 하는 것은 빙태석 지역, 빙태석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제천이는 화재, 산불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천이가 이제 2차 천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1차 전이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지유류죠. 자, 지유류 밑줄이죠. 제일 먼저 누가 온다고요? 예, 지유류가 와요. 육지의 개척자. 이거 온다는 거 딱 기억하셔야 돼요. 지유류. 그 다음에 초번이 오는 거고요. 풀이죠, 풀. 그 다음에 관목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림. 그 다음 음수림의 수는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2차 천이는 초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지유류가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지유류가 제일 먼저 이제 들어사는 거죠. 자, 지유류는 산성물질을 분비하고 토양을 이제 부식시키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막 살 수가 있어요. 자, 지유류를 보세요. 지유류라고 하는 것들은 공생구조인데, 공생구조예요. 이건 공생구조. 즉 조류라고 하는 애들과 균류의 공생입니다. 균과 조류의 공생구조거든요. 자, 이런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사는 것이 그 지유류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수분의 보존력이 커져지기 때문에 선태류가 살아요. 이 선태류가 중간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초본이 오게 되고요. 단연의 초본이 오고, 관목, 양수림, 햇빛을 잘 받아야 자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 애들이죠. 그럼 이런 애들이 이제 그늘을 만들면 음수림, 예, 음수를 만들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자, 2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산불에 의해서 초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 초온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 천이의 모습인 거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요. 극상군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극상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이디얼한 그 사회거든요. 생산한 것만큼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한 것이 더 많아야지 성장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생태계도 항상 남게 되는데 극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이제 다 쓴 만큼 없어지는, 생산한 만큼 없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환경오염이죠. 자, 이제 밑줄 긋읍시다, 여러분. 환경오염. 자, CO2하고 메탄이죠. 이건 온실효과 일으키죠. 온실효과. 자, 저 밑으로 가보시면요. SO2, SO3 있죠. 자, 이런 애들이 황산을 만듭니다. 산성비가 내리는 거예요, 산성비. 자, 그래서 산성비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식물이 죽죠. 지우리부터 죽고, 초본류가 죽고, 그럼 나무가 죽습니다. 넘겨보시고, 질소가도 마찬가지죠. N2O, NO, NO2 이런 것들을 비와 함께 내리면 역시 또 질산이기 때문에 산성비입니다. 역시 또 생태계를 파괴시키죠. 자, 저 밑으로 가보시면요. CFC 있죠? CFC 프레온가스죠? 오존층 파괴한다는 게 특징이죠. 자, 2차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들이 자외선 받아갖고 변형이 됩니다. 그럼 뭐 중간에 보시면 오존이라든지 O3가 오존이죠. 그럼 포르말데하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2차 오염물질로서 큰 이제 해를 일으키게 되죠. 자, 그 다음 수질오염 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자, 수질오염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오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대기오염 찝어드렸고, 대기오염. 자, 수질오염을 얘기했어요. 자, 수질오염에서 가장 특징은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 자, 여기 하천의 오염을 보십시오. 4번의 하천오염 순서. 부영양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질산염과 인산염이 많아지는 거야. 질산염, 인산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세제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양분이 많아져요. 그럼 무기질이 많아졌으니까 광합성 생물들이 막 득세를 하거든요. 광합성 생물인데 너무 많아져. 너무 많아져가지고 얘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녹조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4대 강에도 있잖아요. 녹조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녹조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얘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 호기성 세균이 와요. 자, 3번에 보시면 호기성 세균이 득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BOD가 증가하는 걸 우리가 측정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막 점점 이제 분해물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자,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물고기가 폐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천의 오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BOD가 증가한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세균이 호기성 세균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DO, 용존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럼 하천의 오염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적조현상 역시 비슷한데 적조현상은 쌍편 모조류, 그러니까 쌍편 또는 와편이라고 부르는데 쌍편 모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득세하는 거거든요. 얘들이 독성물질을 내놓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천과는 다르게 황적조류라는 애들이 있어요. 황적조류. 그러니까 적조현상 있잖아요. 황적조류 중에 하나인데 해안가 주변에 질산염과 인산염이 많아지게 되면 쌍편 모조류가 막 득세하게 되거든요. 그때 얘들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쌍평부대가 크게 증가하게 되면 독성물질이 나오니까 막 다 죽어나가는 거지.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적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적조현상. 자, 오른쪽 가보시면 토질오염이 있습니다. 자, 토질오염은 토양이 오염되는 거예요. 중금속들이 막 쌓여나가는 겁니다. 그런 거 중금속들에 의해서 상위 단계에 있는 생물들이 계속 다 오염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 농축이라고 불러요. 자, 3번에 보면 생물 농축.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생물 농축 나왔죠. 자, 화학물질, 중금속 등은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잔류합니다.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농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질오염의 가장 큰 이제 위험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생태에 대한 얘기를 쭉 훑어보았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들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꼭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TV 기본 문제집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제들 있죠. 꼭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끊었다가 우리가 그 생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Y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단원에 대한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지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 풀어볼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는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좀 중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1번 문제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단답형이 나오기도 했고. 자, 환경은 무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인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생물적 요인만 하면 틀렸겠죠. 개체군 지리학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살고 있는 같은 종, 한 종. 오케이. 자, 군집은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종. 오케이. 생태계는 생물 종들과 비생물학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게 맞죠. 자, 생물권 하면 이건 지구로 본다면요. 생물에 살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생물들 영역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 약간 문제 같지 않은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사실은요.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2번도 여러분 풀어보시고 3번 요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건요. 자, 별내도 2009년도 문제인데 지금 보면 군집 A, B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군집이 이제 A하고 B가 있습니다. 자, 종이 1, 2, 3, 4, 5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종 풍부도는 지금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집 A하고 B에서 종 풍부도는 같아요. 종 풍부도는 같습니다. 근데 균등도가 다릅니다. 균등도는 B가 훨씬 좋죠. 비슷비슷한 숫자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종의 다양성을 얘기하게 되면 군집 A보다는 B가 더 높은 게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숫자가 많은 게 5점종이니까 종 1의 경우에 군집 A에서 가장 숫자가 많죠. 이 5점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07년도 변시 기출 문제인데 이거는 좀 약간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자, 가장자리 효과라는 게 나왔어요. 자, 가장자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섬이 있고요.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저 하천, 물, 여기 섬. 그러면 섬에 여기 산림이 우거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하고 물이 만나는 지역에서는 뭐 자갈밭이라든지 또는 모래밭이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자리. 그러면 여기서는 산림이 있었는데 그 산림이 넓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분할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뭐 오솔길이 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개로 분할되었으니까 이 지역에는 가장자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산림에 살고 있는 종이 잘 못 살고, 네? 산림에 살고 있는 종은 잘 못 살게 되죠. 환경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산림에 있던 종들은 가장자리에서 멸종하면서 높아지는 거죠. 맞잖아요. 자, 산림의 가장자리는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산림 지역은 여러분 물론 이제 건조한 환경이 아니고요. 이렇게 축축하잖아요. 산림 지역은. 그러니까 이제 산불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 좀 분할된 저 지역 가장자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건조하니까 산불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병원군들이 침입하게 정착해서 낮아진다. 높아지죠. 산림이 있던 지역은 피톤치트라는 게 있잖아요. 피톤치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식물이 이제 큰 식물들이 내놓는 그 항생물질에 의해서 세균들이 살지 못하는데 이게 살림이 없어진 지역은 아무래도 살기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자, 변동폭이 커지죠. 뭐 낮에는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이제 차가워졌다 이렇게 되겠죠. 분할 군집, 분할 전후에 종 구성에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뭐 5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생태적 지위. 군집에서의 각지 역할, 오케이. 개체군이 이용하는 생물 무생물종의 총합, 오케이. 생물과 무생물의 총합. 개체군 사는 온도, 서식지간, 소식, 식량에 의해서 생태적 지위를 결정할 수가 있죠, 오케이. 생태적 지위 같은 두 종은 한 장소에 공존할 수 없죠, 오케이. 먹이와 세제가 풍부하게 중복되는 경우에 개체군 상호작용 경쟁이 일어난다, 오케이. 다 맞죠, 그죠? 다 맞습니다. 기억리은 리얼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뒤에 가서요. 우리가 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건데 10번은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용어가 새롭게 나왔으니까. 저 세력권을 형성하는 개체군이다. 세력권, 텃세권을 만들잖아요. 밀도 우존적 생장하는 건가? 그러네요. 밀도 우존적. 밀도가 많아지면은 야 여기 내 땅, 너 땅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K 선택을 하는 종은 I 선택을 하는 종에 비해서 자선수가 더 적다. 네, 그렇습니다. 자선수가 더 적죠. 자, 유전적 부동 겪었다. 유전적 부동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개체수가 급감하는 현상입니다. 개체수가 감소하는 현상이고요. 그 결과 특정한 유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유전적 부동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진화론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종은 기존의 종과는 다른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다른 종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세력권을 형성하는 개체군은 밀도 우존적 생성한다. 밀도 우존적이죠. K 선택하는 종은 알스텐 종에서 자선수가 적죠. K죠. 유전적 부동 겪은 종은 기존의 종과 완전 다른 종이 되냐? 완전 다르진 않거든요. 약간 다르죠. 보통 이제 종이 약간 바뀌긴 하지만 소진화라고 부르거든요. 소진화. 소진화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바뀐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이제 진화론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진화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 다른 종이 되는 건 아니니까 기억과 니은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도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공무원 문제 좀 풀어볼게요. 다 크게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으니까. 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 네.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서식지 확보하면 좋죠. 생물 자원 보존지구를 지정한다.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생태계를 파괴시키니까. 다양한 외래종을 도입한다. 이러면 안 되죠. 생태계 파괴가 됩니다. 난리 납니다. 생태계 폭발. 외래종들은 대개 자기에 대한 포식자가 없기 때문에 생태적인 폭발이 일어납니다. 생태계의 폭발. 기하급수적으로 확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유전 다양성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생물 채취에 허가를 시킨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태학 문제들은 잘 알면 사실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역시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공무원 문제를 볼게요. 좀 넘어갑시다. 자,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들어보셨죠? 이 환경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성호르몬과 유사하죠. 성호르몬. 성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뇌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을 골라라고 했는데 성호르몬의 감소, 성호르몬이 감소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에스토겐 작용이 반응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번식력, 배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생식기 무게증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보통 생식기를 감소되는지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 역시 뭐 특징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공모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자, 화재, 홍수와 같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생기는 병목 효과. 병목 효과는 개체수의 감소. 그러니까 유전적 부동의 현상도 되겠는데 개체수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병목 효과입니다. 병목이 나타내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집단 크기의 감소로 유전적 부동을 야기시키는 현상. 그렇죠. 네, 병목 효과입니다. 집단 감소로 유전적 부동이 야기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생물 정화. 참 또 허접합니다. 그죠? 자, 가장 적절한 예를 골라라고 했어요. 가장 적절, 이게 사실 좀 어렵긴 하죠.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생물이 정화되는 거를 얘기해라. 중금속 이온 태형에 중금속 흡수력이 뛰어난 식물을 쓴다. 이게 정화 아니겠어요? 이게 정화이라는 거죠. 그죠? 산세태를 방지하게 주기 남으십니다. 뭐 그것도 산세태 방지하기는 좋은 거지만 생물 정화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아니죠. 생물에 의해서 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외래종을 제어하기 위해서 기생생물을 이용한다. 뭐 그것도 외래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화 과정은 아니니까. 희귀종 종자를 적절히 보존하는 것도 좋은 현상이지만 정화 과정은 아니니까. 1번이죠. 자, 29번. 질소 순환에 대한 얘기죠. 질소는 단백질 핵산을 구성하는 원소가 되죠. 생물 생장에 제한 요인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섭취를 못하면 그렇죠. 식물은 질소원으로 NH4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NO3 마이너스를 흡수했다. 이거 반대로 됐네요. 그죠? NO3 마이너스 질산염을 이용하고 NH4 플러스는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산화세균은 NO3 마이너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탈질화세균은 NO3 마이너스와 NO2를 즉 질산염과 아질산염을 N2로 만들어가지고 대기중을 다시 밖으로 버리는 거죠. 대기중을 버리는 애들이죠. 답은 2번이죠. 여러분 바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쉬워요. 바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 이렇게 쉽습니다. 30번은 잠깐 볼까요, 여러분? 환경 적응. 온대 지방의 낙엽수는 가을이 되면 낙을 만든다. 그러니까 한 종이 시간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한 종이 겨울잠, 겨울이 이르렀으니까 자야지 한 겁니다. 즉 가을이 돼서 더 이상 광합성을 자랄 수 없는 상황, 영양분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엽을 만들어서 괜히 쓸데없는 어차피 광합성 오탈, 잎들을 제거하는 것. 곰이 어차피 먹을 거를 얻을 수 없으니까 잠을 자버리는 것 같은 뭐 비슷한 현상이죠. 사철 푸른 상록수가 겨울에 잎의 삼투압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잎의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이렇게 커지게 하는 것도 그 시간적인 그러니까 계절의 어떤 변화에 따른 적응 현상을 얘기할 수 있죠. 가을에 씨를 뿌려 이듬해 봄에 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리가 겨울철 이렇게 나야지만이 저온이 이제 저온 처리 효과가 있어야지만이 다음번에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죠. 역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적응인 거죠. 자, 근데 붓꽃은 늦은 봄에 꽃을 피고 국화는 가을에 꽃을 핀다. 이것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아니거든요. 그 얘하고 얘의 조건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30번에 대한 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 역시 날씨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몸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말단 부위가 작다. 말단 부위가 넓으면은 열이 발산이 많이 될 테니까 그걸 이제 완화시키려고 작용을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뭔가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이제 환경이 안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들 이걸 이제 찾아본 거죠. 자, 31번 오존층의 급격한 감소 뭘 감축하겠습니까? 네. 뭡니까? CFC 염화불화탄소 CFC 프레온가스죠.
자, 치명적인 적존을 일으킬 수 있는 작물, 마편모조류.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겁니다. 그죠? 예. 홍조류 아닙니다, 여러분. 적조현상이라고 해서 홍자 들었다고 해서 고르면 안 돼요. 황적조류가 쌍편모조류, 마편모조류 들어가는 이유죠. 남세균, 저것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광합성 세균이고요. 자, 33번 문제들 볼까요? 자, 면적이 동일한 가하구 나지역에 가상적인 식물 집단이 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다양합니까? 생물 다양성 가죠. 틀림없이 같답니다. 요즘 다양한 애들이 많이 있고 비율도 비슷비슷하고요. 자, 가의 개체수, 나의 개체수 많다. 이거 많습니까? 이거 같을 겁니다. 세 보시면요. 12개씩 다 있거든요. 12개 있죠. 네, 12개 있잖아요. 같죠? 종풍부도 같습니다. 종풍부도는 종의 숫자잖아요. 종의 종류. A, B, C, D. A, B, C, D 있죠. 네, 같죠? 자, 밀도. A의 개체는 밀도. 밀도는 개체 수를 말하는 거죠. 밀도는 이 B 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B의 개체군의 밀도보다 낮다. 즉 A 개체군, 나 지역에서 A 개체의 밀도. 나 지역에서 A 개체의 밀도. B 개체군 낮다. 높죠? A가 훨씬 많잖아요. B보다는요. 자, 가 지역 내에 A의 상대수도. 그럼 상대수라고 하는 것은 균등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균등도. 가 지역에서 A의 균등도. 나 지역의 상대수도보다 낮다. 그래요. 지금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2분의 3입니다. 25%잖아요. 25%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월등히 많잖아요. 4분의 3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수도 균등도가 훨씬 낮은 거죠. 오케이. 자, 용어 알면 여러분 참 이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자, 12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넘어갑시다. (36번) 생물의 원소들이 각기 고유한 생지화학적 순환을 갖는다. 생지화학적 순환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골라라. 산불 발생은 원소 전환을 방해한다. 왜 방해하겠어요? 산불이 나게 되면은 그 식물에 들어있었던 이산화탄소, 그 탄소가 이산화탄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순환하는데 또 도움이 되긴 하는 거죠. 물론 산불이 많이 일어나면 뭐 생태계 파괴되니까 좋지는 않겠지만 순환을 이제 방해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증가는요. 이산화탄소는 결국 탄산이 되거든요. 이거 이제 물과 만나게 되면 탄산이 되기 때문에 산성화가 잘 일어납니다. 해양의 산성화.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죠. 이거 지구 잡열을, 지구에서 복사된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게 CO2이기 때문에. 자, 질소순의 가장 큰 변동은 오존 스모그의 발생, 수체의 부영항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질소의 이제 순환의 변동, 수체의 부영항화. 그러니까 결국 질산염의 뭐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잖아요. 자, 황순환에서 방출된 황은 지구 배틀 변화시키고 산성을 유발한다. 그렇죠. 뭐 질소라든지 황은 산성비를 유발하는 게 큰 뭐 특징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37번. 공생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찾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죠? 이게 공생관계가 아니죠. 피톤치트가 미생물에게 주는 적외작용은 공생이 아니라 이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답은 2번에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가볼까요? 자, 군집이 극상 단계에 이르면 에너지 순 생산량은 최대한다. 이거 0이에요. 0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극상입니다. 순 생산량은 0입니다. 생산량이 된 것만큼 쓰는 거라고 그랬죠. 3번한테 교란이 일어났을 때 시스템 변화량을 천이라 한다. 그렇죠. 2차 천이. 2차 천이를 말하는 거죠. 지속적인 변화 과정 거치면서 생성되는 일련의 천이 단계를 천이 계열한다. 그래서 천이 계열이라고 하는 용어는 천이 과정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식물들, 뭐 동물들 이런 것들의 그 순서들 있죠. 그걸 우리가 천이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는 일이죠. 총 생체량이 증가하는 초기 천이 단계에서의 군집은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크다. 그래야지 이제 남는 게 있기 때문에 생장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으니까. 4번이 이제 옳은 질문이죠. 답은 이제 1번이겠네요. 자, 질소의 순환에 관한 설명.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의 질소로 전환이 되죠. 먼저 암모늄 이온이 되죠. 먼저 NO4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N2가요. 질소 고정 세균이 하죠. 그럼 이 NH4 플러스가 NO2 마이너스나 NO3 마이너스로 그다음 바뀌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 암모늄 염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들을 이제 흡수를 하죠, 식물이요. 흡수를 해가지고 이 식물이 얘를 이용하죠. NO3 마이너스를 NO4 플러스 바꿔서 고정하죠. 아시면 합성하죠. 자, 식물은 대기 중에서 스스로 고정한다. 이게 틀렸죠. 스스로 고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아미노산의 질소는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의 질소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식물로 들어가게 되면 NO4 플러스가 결국 식물로 들어가게 되고 식물 내에서 얘가 이제 아미노산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요. 아미노산을 형성해가지고 얘가 식물 또 그 위에 있는 소비자로 넘어가고 그럼 이게 단백질 대사를 하게 되면 단백질 대사를 하게 되면 결국 또다시 나오는 것은 질소노폐물인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라는 게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동물은 요소, 어떤 애는 요산, 결국 이제 질소로 다시 전환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죠. 다시 이제 암모늄 이온, 암모니아로 가는 거니까. 자, 암모늄 이온의 질소는 질화세균과 탈질화세균의 대기중 질소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시 대기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바로 대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대기로 가는 거죠. 탈질화균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럼 답이 이제 2번이 틀렸죠. 자, 수중먹이 사슬이다. 식물성 플랑크톤 생산자죠. 생산자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 얘를 먹죠. 식물성 플랑크톤 1차 소비자죠. 오케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작은 물고기. 얘가 1차, 얘가 2차. 그럼 참치는 3차가 되겠죠. 세 번째 먹으니까. 참치의 간여의 숙주를 죽인 세균. 소비자죠. 분해자죠. 분해자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자, 뿌리옥에 사는 박테리아. 이거 질소를 고정해주는 애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좋죠. 콩가식물은 질소를 얻을 수 있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가식물의 기생에 살 수 있는 거니까 공생관계가 되는 건데 이제 상리공생이라고 봐야겠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정한 군집 내에 사시는 모든 종의 개체군. 군집이죠. 자, 상리공생관계를 옳지 않은 것. 골라내야 되는데요. 여기 참나무와 겨우사리가 딱 보이네요. 얘네들은 이제 기생감, 겨우살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엎어가지고 사는 애 같은 느낌이죠. 이런 애들은 이제 기생이죠, 기생. 자, 마지막 문제네요. 생태계에서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그 주변의 환경들 모두를 말한다. 그게 생태계죠. 개체군은 주어진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이다. 모든 종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종들이 아닙니다. 개체군은 한 종이어야 됩니다. 틀렸네요. 이게 한 종이어야 되는 거니까. 한 종이어야 되니까. 한 종. 군집은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형에 살고 있는 같은 종. 이게 틀렸네. 모든 종. 이 두 개가 틀렸네요. 답은 이제 기억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들을 보니까 뭐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특히 이제 생태 쪽하고 진화 쪽은 문제와 같이 이제 엮어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이렇게 쭉 넣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아셔야지만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태학, Y단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